김정은이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 심각한 건 그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한국의 정세 또한 기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기는 곧 전쟁을 기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에 오늘의 사연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현지에 있는 분께서 중국을 통해 탈북한 한국 지인에게 직접 사연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식을 보내주신 만큼 최근 북한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현지 외교관입니다. 지금은 탈북을 앞두고 있죠. 여러 문제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평양은 이상한 정막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돌연 김정은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한 거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도 김정은의 동정 보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공개되었을 사진이나 영상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검토하는 것이 제 업무 중 하나였는데 날이 갈수록 김정은 관련 기사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김여정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죠. 외무성 내부에서도 김여정이 실권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퍼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던 1월 3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 극비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 문서 안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평양 내부의 권력 다툼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말에 모든 직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는 공포가 퍼졌어요. 누구든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제가 끌려가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대화 주제를 고르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죠. 처음 김평일이 평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권력에서 멀어져 있던 그가 왜 하필 이 시기에 평양에 돌아왔는지, 누구의 지시로 돌아온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군부 고위 간부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부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지시에 대해 미묘한 이견을 제기하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석상에서 한 군부 고위 간부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이는 곧 김평일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외무성 내부의 분위기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평소 김여정 부부장을 적극 지지하던 간부들조차 침묵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은밀히 군부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심지어 제가 문서를 전달하러 간부실을 방문했을 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군부 인사들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평양에는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최 국장이 갑자기 소환된 후 소식이 끊겼고, 그 다음 날은 군부와 가까웠던 박 과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진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는 누가 자리에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의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가족들까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부와 김여정 부부장 세력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외교관들은 생존을 위한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 한쪽에 줄을 섰다가 내일 그쪽이 약해지면 바로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평일의 존재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부는 그를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며 김여정 부부장 세력을 견제했고, 이는 권력 구도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죠. 이제 외무성 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언제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살얼음판이 된 것입니다. 특히 외무성 내의 분위기가 극도로 살벌해졌습니다. 각 부서마다 비밀리에 김평일을 지지하는 무리와 김여정 부부장을 지지하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서류 작업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군부 관련 문서를 처리할 때면 매 문장, 매 단어를 수십 번씩 검토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표현 하나가 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반적인 외교 문서조차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어요. 모든 문서가 누군가의 정치적 해석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가족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무심코 밖에서 말할까봐 걱정되었고, 아내와도 정치적인 대화는 절대 나누지 않았어요. 창문을 닫고 TV 소리를 높인 상태에서만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던 문서 더미 속에서 한 장의 기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본국에서 전달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의료진의 소견과 함께 그의 일상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이로 인한 권력 투쟁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저는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건강 보고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함의는 심각했어요. 특히 군부와 김여정 세력 간의 갈등이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내부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모든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과 맞아떨어졌어요. 상부의 지시가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군부의 태도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계속되는 숙청.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정권의 불안정성을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한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됐어요. 더구나 제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은 자연스럽게 망명이라는 선택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실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선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야 했습니다. 외무성 내에는 수십 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특히 최근에는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청사 내 CCTV가 증설되었고 사무실 안에도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에도 감시 요원들이 배치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탈출 경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 수집을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작은 실마리들을 찾으려 노력했고 외무성의 각종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경로들을 물색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아내와 두 아이들, 그들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시내를 산책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공식 출장을 이용하는 방법, 국경을 통한 탈출,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 등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실패할 경우의 위험은 너무나 컸습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성실한 외교관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동시에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죠. 특히 외국 외교관들과 접촉할 때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희망적인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곧 있을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 제가 실무진에 선발된 것이었어요. 이는 합법적으로 외국 외교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위부의 감시는 있겠지만 적어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가장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훈 과장이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위부 신문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게조차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가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훈 과장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의 가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전체 가족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재훈 과장의 처참한 죽음은 외무성 전체에 깊은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한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이재훈 과장의 처참한 최후는 제 망명 계획을 완전히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공포와 함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과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그가 먼저 희생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무성에서는 그의 죽음을 교훈 삼으라는 의미로 수시로 반역자에 대한 비판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장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이재훈 과장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책상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었고 그의 사진과 이름표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그의 어린 자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제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였던 그의 자녀들이 수용소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평생 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명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한층 더 강화되었고 특히 외교관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재훈 과장의 죽음은 제가 이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토록 하찮게 취급되는 곳에서 제 가족들과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재훈 과장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외무성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보위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우리의 일상은 철저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CCTV가 증설되었고 보위부 요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외교관들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외무성 간부들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보위부에서 직접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보드 입력이 모두 기록되고 화면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일상적인 업무 처리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가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있는 국제교류협력회의가 그 기회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참석했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회의가 끝난 후에 티타임은 짧지만 중요한 정보 교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 중요한 정보들을 섞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기회는 격주로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각국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토론하는데 이때 오가는 대화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을 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특히 현대의 미술 작품에 대한 토론은 모호한 표현으로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은폐물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세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정기회의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시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보위부의 대체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해 청사 내 도서관에서 외국 신문들을 검토했고 때로는 그 사이에 숨겨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국제무역 관련 업무는 외부 접촉에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무역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밀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 숨겨진 작은 메모, 악수할 때 전해지는 짧은 쪽지는 귀중한 연락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역 통계 자료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메시지는 가장 안전한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재훈 과장과 같은 비극적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보위부의 눈을 의식해야 했고 어떤 행동도 의심을 살 만한 것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와 시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신경 쓴 것은 일상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횟수까지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감시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의 안전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라고 당부했고 아내에게도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감시의 눈초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선생님이 아빠 직장에 대해 물어봤다. 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초조하지만 이재훈 과장의 실패가 가르쳐준 것처럼 성급한 판단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관찰 결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언젠가 올 기회를 준비합니다. 보위부의 감시 체계에도 분명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반드시 빈틈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 빈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CCTV의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저는 북한의 내부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이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 이후 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군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권력 장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 권력층의 동요였습니다. 평양을 벗어난 지역의 당 간부들은 중앙의 지시를 점점 더 느슨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접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의 시작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혼란이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였고, 여기에 권력 투쟁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물가가 급등했고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판적인 의견들이 은밀히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으로 시작된 이번 위기는 언제든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탈북자들의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저처럼 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체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넷째,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권력 투쟁 과정에서 군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식은 이미 많이 변화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마치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의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를 직접 목격했고, 이는 그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을 통해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시장 경제의 확산은 주민들의 의식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운 주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체제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준비와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고,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을 통해 탈북에 성공한 저희 지인과 연락을 하며 지금도 저는 남조선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고는 합니다. 부디 저의 탈북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앞에서 이 불순한 나만 영상 치워. 이게 정말 서울이라고? 오늘의 사연은 보이부 중장의 아들로 살아가다 유학을 간 뒤 큰 충격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우 씨는 아버지 덕분에 그 누구보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불안함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된 정우 씨는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로 인해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우 씨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유학생들의 현실과 북한의 끔찍한 체제들을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두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우라고 합니다. 한때 보이부 중장인 아버지의 밑에서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었죠. 물론 지금은 평범한 한국의 시민이지만요. 남한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보이부 중장으로 복무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저는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정우야,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되어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특권층의 자녀로서 평양 시내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매일 흰 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옥수수밥을 먹을 때도 우리 집은 늘 쌀밥을 먹기도 했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죠. 심지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불순한 말을 했다고 보고라도 하면 가족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저 같은 고위 자녀들을 더욱더 조심해야 했죠.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사상교육이 이어졌어요.
수업 시작 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하고 수령님 어록을 외우는 게 일상이었죠. 과학 수업에서도 주체 과학이 어떻게 세계를 앞서가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대학교 마지막 학기, 운명처럼 저에게 대단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한 최초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물리학부 유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수천 명의 과학도 중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기회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소주를 따라주셨습니다. 정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번 기회는 수령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거다.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내가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니 절대 실수하지 마라. 이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 거다. 저는 긴장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회임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를 찝찝함이 몰려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 시작된 출국 전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사상교육은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심지어 자본주의의 독소를 경계하라는 교육이 끝나면 서방 세계의 퇴폐적인 영상들을 보며 분노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보이부 고위 간부들 앞에서 충성맹세를 해야 했고 밤마다 자아비판문을 써야 했죠. 특히 마지막 한 달은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러시아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담은 영상을 반복해서 봐야 했고 매일 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문을 써야 했어요. 잠들기 전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출국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으시던 보이부 기밀문서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넌 내 아들이기 전에 수령님의 품 안에서 자란 아이다. 이걸 잊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에 도착한 첫날, 저는 거대한 대학 캠퍼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본주의 사회의 독소를 조심하라. 적들의 유혹을 경계하라.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라. 내 모든 행동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처음 본 러시아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둘러앉아 토론하는 학생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종한 모습이었죠.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곧 제 운명을 뒤집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대학교의 첫 수업부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에 대해 한 학생이 거침없이 반박하는 거예요. 보이부 간부 아들로 자란 제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스승의 말씀에 감히 토를 다는 것은 큰 죄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학생의 의견을 칭찬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김민준이라는 한국 유학생을 말이죠. 수업이 끝나고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안녕, 난 서울에서 온 김민준이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조선 놈과 마주쳤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정우야, 적과는 눈빛 한 번 마주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저도 모르게 책상을 쾅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그 이후 며칠 동안 민준이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밀쳐내기도 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수업 자료를 제 책상에 놓고 갔습니다. 러시아어 수업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그의 끈질긴 친절함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적의 유혹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린 건 양자역학 수업에서였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밤새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민준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더 쉽게 풀릴 것 같아. 그의 풀이는 놀라울 정도로 명쾌했어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뒤처졌다고 배웠는데. 점심시간, 민준이는 저와 다른 북한 유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줬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야. 같이 먹자. 거절하려 했지만 옆자리 동료가 먼저 받아들었죠.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증오해야 한다고 배웠던 남조선의 맛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민준이는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와 음료수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지만 다른 북한 친구들이 하나둘 받아먹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과자 봉지에 적힌 서울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헐벗고 굶주린 서울에서 이런 과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배워온 날강도 같은 남조선 놈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과제가 늦어질까봐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적과 교류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가 아시면 야, 이거 한번 볼래? 우리나라 드라마야. 민준이가 노트북을 꺼내자마자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치워. 이런 불순한 걸 보면 안 돼.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어요. 불순 매체를 본다는 건 곧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이제껏 아버지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수도 없이 봐왔죠.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만. 진짜 서울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다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봤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 최첨단 건물들, 깨끗한 거리, 식당에서는 음식을 남기고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죠. 이게 정말 서울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실제로 가보면 더 멋있어. 민준이의 대답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대답의 제 안에서 우리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걸까라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말이면 민준이와 모스크바 곳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볼까봐 조마조마했죠. 북한 대사관 직원이나 다른 유학생들과 마주칠까봐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런 제 모습을 이해한다는 듯 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우야, 이거 들어봐. 어느 날 민준이가 건넨 이어폰에서 처음 듣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클래식이었습니다. 이게 베토벤의 운명이야. 혁명가요와 조선행진곡만 들어온 제게 그 음악은 충격 그 자체였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는 처음 보는 책들을 마주했습니다. 이건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이야. 민준이가 건넨 책을 조심스레 펼쳤죠. 신은 죽었다라는 구절에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상이었으니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갔을 때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민준이가 현대미술 작품들을 설명해주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수령님의 위대함을 담은 그림도 아닌데. 제 말에 민준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예술은 자유로운 거야. 꼭 누군가를 찬양하지 않아도 돼.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의 의견에 자유롭게 반박했어요. 이 이론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질문이 과학의 발전을 이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교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성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잠깐 기도하고 싶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배웠는데 민준이를 따라 들어간 성당 안에서 본 사람들의 평화로운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자유란 이런 것일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은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버지가 절 끌고 가는 꿈, 수용소에 갇히는 꿈, 민준이와 어울릴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북한의 감시망은 모스크바까지 뻗어 있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특히 리성철이란 동료가 신경 쓰였어요. 그는 늘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수상한 눈초리로 절 바라봤죠. 정우 동무, 조심해. 너는 보위부 중장의 아들이잖아. 혹시 각지부에 보고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순간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준이와의 우정을 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세상의 문이 열린 것처럼 자유를 알아버린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금지된 우정은 깊어져갔습니다. 북한의 엄격한 감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제 내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정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제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너 과학기술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심포지엄 공고를 보자마자 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도 교수님의 권유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심포지엄은 순수 학술 행사입니다. 리정우 군의 양자역학 연구 성과를 러시아 과학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한국 과학자들과는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에서의 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참석을 하기로 했고 심포지엄 날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국 국적의 과학자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적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죠. 발표 순서지를 보니 한국 연구팀의 발표가 먼저더군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발표는 한국의 양자컴퓨터 연구팀이었어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현재 우리 팀은 1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 10큐비트도 구현하지 못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었어요. 서로의 의견에 과감히 반박하고 때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놀라운 통찰을 이끌어내는 모습. 이게 진정한 과학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연구원이 양자얽힘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표할 때는 손에 땀이 났어요. 그의 나이가 28살이라는데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더군요. 우리는 아직도 주체과학이란 이름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연구하고 있는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갑자기 그 연구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리정우님 맞으신가요? 순간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죠. 리정우님의 양자역학 해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팀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 이 불안당 같은 놈.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남한 놈들과 붙어먹어. 내일 직접 가겠다. 보이부 중장의 위험과 아버지의 실망감이 섞인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가 해킹한 보이부 내부 문건. 거기엔 제가 한국 과학자들과 접촉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환 후 혁명화 교육을 위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두산 14호 관리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를 따라 시차를 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강제노동, 굶주림, 고문.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리성철의 밀고였습니다. 심포지엄장에서 찍은 사진, 한국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심지어 민준이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들까지 그가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 보이부에 보고한 거였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주신 보이부 배지가 놓여 있었죠. 그 배지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부 집안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28패.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양자역학을 연구하며 배웠죠. 관찰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이란 파동함수는 두 개의 가능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 죄인이 되어 사라지거나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도전을 하거나. 민준이의 손을 잡는 순간 저의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빨리 가자. 민준이의 말에 저는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하라는 민준이의 조언대로 책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가방 속엔 여권과 민준이가 건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기숙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1층 로비의 당직자는 다행히 졸고 있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심스레 그의 앞을 지나쳤어요. 기숙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늘 보이던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서 있었거든요. 보이부 감시원들의 차량이었죠. 침착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가야 했어요. 골목 끝에서 민준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그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보이부 무선통신을 해킹했어. 이걸로 그들의 동태를 다 알 수 있어. 화면에선 보이부 요원들의 무전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민준이의 노트북에서는 계속해서 무전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기숙사 주변 이상 없음. 대사관 주변 순찰 계속. 공항 검문 강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목숨이 걸린 현실. 잠깐만. 민준이가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앞쪽에 검문소야. 골목 끝에서 북한 감시요원들이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어요. 우회로를 찾아 달렸지만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죠. 모스크바 시내가 거대한 그물망이 되어 우리를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어왔어요. 호송조 공항 도착, 2시간 후 기숙사 도착 예정. 순간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예상하지 못한 길로 차를 몰았어요. 좁은 골목길, 공사장 사이, 심지어 공원을 가로질러 가기도 했죠. 이 길은 감시망의 사각지대야. 내가 며칠 동안 답사한 루트야. 그의 치밀한 준비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새벽 4시, 마침내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이미 북한 감시요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기야, 민준이가 대사관 뒷담을 가리켰습니다. 3미터는 됨직한 높이였죠. 난 여기까지야. 이제 넌 저 담만 넘으면 돼.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시오.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보위부 중장 제복을 입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정우야,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자. 아직은 늦지 않았어.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 이제 진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담을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아버지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도망치지 마, 리정우. 그렇게 담을 넘는 순간이었어요. 총성이 울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충격도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부하들과 함께 총을 치켜올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애틋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이후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차가운 새벽 공기, 담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흐느낌, 그리고 민준이의 마지막 외침. 잘 가, 꼭 다시 만나자. 이후 안전한 곳으로 들어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실감이 났어요. 조국을 배신한 죄인이 된 걸까?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모스크바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자유를 향한 설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민준이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제 저는 더 이상 보위부 중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과학자를 꿈꾸는 28살 청년, 리정우라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틀 후 인천국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날강도의 소굴이라고 배웠던 한국으로 간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그 친절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평양 모스크바 노선의 차가운 승무원들과는 전혀 달랐죠. 이후 활주로에 내려앉은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순환공항의 열배는 될 법한 거대한 규모, 반짝이는 유리창과 첨단 시설들.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처음 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계단이 저절로 움직인다니.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저만 덜덜 떨며 서 있었죠. 자동문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저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아저씨, 자동문 처음 봐요? 그 아이의 맑은 눈빛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게 일상인 나라. 우리는 얼마나 뒤처진 걸까요? 국정원 조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쇠의자, 피 묻은 도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호텔 라운지 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푹신한 가죽 소파, 따뜻한 색의 조명, 깨끗한 카펫. 이게 신문실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가 있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신문실에서 커피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냥 물로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조사관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조사는 제가 알던 신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성도, 폭력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위부에서 했던 신문들이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았을까. 죄책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웠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는데 흐느끼며 고백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깨끗한 침대, 24시간 나오는 온수, 냉난방 시설? 북한에서 당간부 자제였던 제가 누리던 특권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건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꿈인가 싶었죠. 3개월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민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우야. 달려와 안아주는 민준이의 품에 안겨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준이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 내가 다 보여줄게. 그날부터 시작된 서울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넘쳐나는 음식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이 많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깨끗한 객실, 정확한 도착 시간,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게 지하철이야? 지하공전이지. 제 말에 민준이가 웃었지만 전 진심이었습니다. 평양 지하철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고장도 잦았거든요. 대형마트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한 식료품들, 사계절 내내 있는 과일들. 북한에선 당 간부들도 이렇게 풍족하게 못 사는데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울던 제 어깨를 민준이가 토닥여 주었어요. 스마트폰은 또 어떻고요? 처음 카카오톡을 배웠을 때 그 설렘이란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고. 감시도 도청도 없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정우야, 이제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민준이의 말처럼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감상에 빠질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마음껏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특히 아버지. 그날 대사관 담장 너머로 마주친 마지막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죠? 제가 진정한 과학자가 되어 자유와 진리를 향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숲을 보며 생각해요. 이곳에서는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부 중장 제복을 입고 제 연구실에 오셨더군요. 정우야, 내가 여기서 이런 연구를. 자랑스럽구나. 꿈이었지만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베개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 물리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라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죠. 합격 통지를 받던 날 민준이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었어요.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얼싸안고 기뻐하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의 땅에서는 정말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구나. 요즘은 틈틈이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민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학을 가르치려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볼 때면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이곳에서라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텐데. 양자역학 연구자.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모스크바에서 처음 접했던 그 양자 컴퓨터 연구를 이제는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실험실 벽에는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의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들처럼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교수님과 첫 면담을 했습니다. 정우 학생, 자네의 수학적 직관력은 정말 놀랍네.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분명 탄탄한 기초가 되었을 테지. 교수님의 말씀에 쓴웃음이 났어요. 그 탄탄한 기초를 위해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자유로운 사고도 창의적인 상상도 모두 금지된 채로 수학 공식만 외워야 했죠. 얼마 전에는 SNS에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은둔의 장막을 걷고 세계와 함께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신에는 무슨 선물을 해드렸나요? 저는 그날 하늘을 보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요? 그 애가 그리는 그림들.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뛰어난 재능이었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달라요. 자신의 재능대로 꿈을 키울 수 있답니다. 통일이 되면 꼭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의 젊은 과학도들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교단에 서서
여러분, 과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이 있을 뿐이죠.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지난주에는 민준이와 함께 판문점을 다녀왔어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과학도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연구하며 꿈을 펼칠 수 있겠죠.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나온 그날과 똑같은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어제는 처음으로 양자얽힘 현상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저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이 끝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버지도 이 별들을 보고 계실까요? 이제 곧 아침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양자얽힘 현상에 대해 더 깊이 배운다고 하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관악산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를 치르는 길이니까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해요. 자유롭게 연구하고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과학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께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유를 향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러한 자유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 꿈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한 발씩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